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난 출판 도리다 마리 도르여금의 의사는 먹지 않는 약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약들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약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줄이거나 끊기는 어려운 현실을 집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기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넓고 광범위해져서 경미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쉽게 약물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불필요한 약을 줄이거나 끊을 것을 권유하며 질병 치료를 약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자의 질문과 의사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을 열알이나 먹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봅시다. 약은 6종류 이상 먹으면 이상 사례가 나오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는 가능한 약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약을 조절하고 줄이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10종류, 15종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쿄대학 노인병과의 아키시타 마사히로 교수가 약은 5종류까지 중장년에 현명한 약 복용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저도 약을 6종류 이상 복용하면 이상 사례가 나오기 쉽다는 기사를 여러 번 주간지에 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약제 복용이 문제되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네요. 저에게 진료받은 고령의 환자는 거의 모두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끊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사가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이 늘어난 걸까요? 전부 해당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잖아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은 각각의 기준치가 있고 그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게다가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방어 진료네요. 진료 가이드라인대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다가 병을 놓치거나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환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치료했다는 근거를 대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해야겠죠. 그래요. 이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지? 라는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약을 줄여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환자의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혈압이 높은 상태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사로서 분명 각오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게까지 각오한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약에 의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최고 혈압이
진찰실에서 잰 것을 기준으로 140까지 정상 범위이고 그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던 예전에는 90 플러스 연령까지는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맞아요. 90세라면 180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의 가이드라인으로는 90세라도 180이라는 수치는 허용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80대 환자의 혈압이 170이거나 90대 환자의 혈압이 180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는 방문 진료 위주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환자의 혈압을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혈압이 180이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몇 번이고 혈압을 잴 수 있으니까 편안한 상태의 진짜 혈압을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측정해 보면 90대에 180까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이나 밭일을 조금 한 후에 160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꽤 있지만 그런 사람도 안정을 취하면 130이나 높아도 140 정도입니다. 제 경험치일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심장의 박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보통 혈압이 내려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 박출 능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내려갔다면 좋다고 할 수 없겠죠.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몸 구석구석까지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혈압을 내려버렸을 때는 오히려 혈류가 구석구석까지 흐르지 않겠네요.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생체 조절 기능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몸이 혈압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요. 환자가 집에서 잰 혈압은 완전 달라요. 환자의 집에만 가봐도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귤이나 달콤한 빵이 놓여 있다든가, 화장실 상황은 어떤지,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욕실이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 엄청 추운 것은 아닌지. 테이블 위에 빵만 놓여 있다면 채소를 조금 더 먹으라고 하거나, 욕실이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히터를 두면 좋다고 조언하는 것처럼 약보다 생활 개선을 더 우선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욕실에 관해서는 정말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식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80세, 90세가 되어 재택의료를 받는 단계에서 식사 제한까지 해버리면 그야말로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염분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혈압과 염분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학계도 염분 제한과 염분은 관계없다로 양분되어 있어요. 다만 저는 의학적인 진위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젓갈을 정말 좋아하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염분 제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한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면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치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당뇨이니까 식사 제한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청량 음료만 마시는 사람에게 끊으라고 하시나요? 그만 먹으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죠. 30에서 40대인 경우에는 혈당이 200, 300이나 되면 콜라만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80에서 90대인 경우에는 혈당이 200, 300이라도 청량 음료나 단팥빵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도리다 마리도루,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 나가오 선생님이 쓰신 그 증상 혹시 약 때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약제 복용의 폐해에 대해 나오더군요. 꽤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는 다약제 복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나요? 코로나19로 진료 기회가 줄어들고 여러 진료과를 거치는 다중진료가 어려워져 다약제 복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 전체로 보면 코로나19가 약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클리닉은 진료 중단 비율이 낮아요. 저희는 진료 없이 약만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병원에 나오죠. 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 방침처럼 약을 줄이는, 즉 다약제 복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 수가에 감약, 가산이라는 것에 있어서 6종류 이상 처방받는 약에서 2종류 이상 줄이면 100점에서 250점의 가산 수가가 적용됩니다. 우리 클리닉은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점수를 따자고 말하기 때문에 꽤 점수를 얻었어요. 클리닉에서 3류 의사는 약을 늘리고 2류 의사는 약을 줄이고 1류 의사는 약을 쓰지 않는다 라고 쓰인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심사위원에게 물어보니 감약 가산을 받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해요. 다른 의사도 부담을 느끼겠네요. 젊은 의사나 외과의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갑자기 약을 전부 끊거나 급하게 3개에서 4개를 줄이는 등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약을 마구 줄여서 클레임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의사들도 약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씩 줄이는데 2분의 1이나 4분의 1씩 줄이는 게 좋은 약도 많습니다. 그런 미세한 조정을 하면서 줄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도 있기 때문에 나가오 선생님이 말해서 줄인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의사도 약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군요.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해 진료실에서 이해를 구하고 줄인 것인데도 환자가 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의사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다면 약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약은 늘리는 게 훨씬 쉽죠. 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근거를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젊고 경험이 적은 의사가 약을 줄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몇 개 이상 먹는 경우는 줄이는 게 좋다든가, 그런 약 중에서 무엇을 우선 줄여야 한다든가,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약은 제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료를 했는데 먹는 약이 전혀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약이 없으면 처방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돈을 벌지 못해 곤란하지만 역시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선책이 약 한 종류, 그 다음이 두 종류, 그 다음이 세 종류. 일단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5개에서 6개 먹는 경우에는 전자진료 기록부를 보고 제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반드시 약 수첩, 언제, 어디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기록하는 수첩 등에 1, 2, 3, 4 하고 중요한 약부터 순서를 매겨줍니다. 당연히 약을 줄일 때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하죠. 평소에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면 된다고 말해둡니다. 약의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환자도 알기 쉽겠네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라도 약은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뚝 끊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6개를 5개로 만들고 그 다음 4개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듯 약을 줄여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이 하나 늘죠. 그럴 때는 교환 조건으로 이 약을 늘리는 대신에 저 약을 줄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약 하나를 늘릴 때 하나를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죠. 젊은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약이 늘지 않겠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약을 처방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약이 늘어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거나 쇠약해지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간지럽다고 하면 가려움증 약,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화장실에 자주 간다, 어디가 아프다, 위가 이상하다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마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순환기 질환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항혈전제 등이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6에서 7종류가 되어버립니다. 합병증으로 류머티즘까지 생기면 10종류는 가볍게 넘습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취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게 됩니다.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환자에게 많은 약을 먹이려는 의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하다 보면 점차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료라고 믿는 순수한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약제 복용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도 많아요. 약은 적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중복되기 쉬운 약부터 줄여나갑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떤 해로운 점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혈압약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 중에는 자신이 먹는 약 중에 어떤 게 혈압약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으면서 정형외과에서도 저 혈압이 높아요 라고 말해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결국 2배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넘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는 하소연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항콜린제도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계약, 과민성 방광약, 콧물약, 가려움증 약입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인가 싶어서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인공타액이나 타액 분비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하니까 다약제 복용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중복되기 쉬운 약으로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통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내과에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신경통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대답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정형외과에서도 이미 진통제를 받고 있어 용량의 2배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궤양이 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약의 복합적인 작용인지 모르지만 의욕이 없고 멍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종류를 먹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다가 전부 끊었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팔팔해졌어요. 역시 서양약은 기운이 떨어지는 약이 많아요. 수용체를 차단하여 수치를 낮추는 약이 많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모든 수치를 낮추는 약뿐이에요. 서양 약 중에 수치를 올리는 약은 거의 없고 한방의 보약처럼 기력을 보충하는 약도 서양 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수치를 낮추는 약만 먹고 있어요. 강압제를 10종류나 먹는 사람도 있고요. 강압제를 10종류나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슘 기량제만 4종류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고혈압의 모든 계통의 약이 2종류씩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ARB, ACE, 베타 차단제, 이뇨제 등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진찰하면서 이 사람 잘도 살아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강압제를 많이 먹는데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업이 한 명이 처방한 건데
환자 본인도 강압제를 10종류나 처방받았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예는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같은 작용을 하는 약을 몇 종류나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찰 중에 환자가 가져온 약을 펼쳐놓고 세어보면 15에서 20종류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먹지 않은 약이 절반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방문 진료로 어떤 환자의 집에 갔더니 제가 처방한 약이 1년치 정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먹지 않은 거죠. 이 약과 함께 다른 클리닉에서 받은 약도 쌓여 있었어요. 역시 환자의 집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 해요. 사실 7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본가에 가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약을 좋아해서 3년 동안 모은 약이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약을 먹었어 하고 보여줬는데 꽤 많은 약이 남아 있었어요. 옛날에는 복약 수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약 이행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약률이에요. 80%라면 우등생입니다. 일본인의 평균은 아마 40에서 50% 정도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해서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반 정도만 먹는다는 것이죠. 하루 3회라고 해도 다 먹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주 잊어버려요. 역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약을 남기는 본인도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면 기분이 상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일본 전국에 남는 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겠죠. 가장 놀랐던 것은 인슐린이에요. 어떤 당뇨병 환자의 집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자가주사용 인슐린이 100개 정도 나왔어요. 100개나요? 한 대학병원의 당뇨병으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에게 진료받는데 혈당 조절이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안 맞으니까요. 치매에 혼자 살다 보니 자가주사용 인슐린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좋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거죠. 진료를 받아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으니 인슐린을 더 늘리고 결국 인슐린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소중한 거니까 버릴 수는 없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요.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그야말로 수십만 엔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이 인슐린 가져가서 팔아버릴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안 되죠. 인슐린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수직적 의료의 폐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인지기능 저하도 당뇨병 악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 전문의는 당뇨병은 치료하지만 치매는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치매 때문에 자가주사용 인슐린을 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치매 환자의 혈당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애초에 치매 환자에게 1일 4회 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초속 효성 인슐린을 아침 식사 후에 6단위, 점심 식사 후에 4단위, 저녁 식사 후에 4단위 주사하고 자기 전에 지속형 인슐린을 8단위 주사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지시받죠. 그래서 사실은 약사가 가끔 환자의 집에 들러서
약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냉장고를 열고 정확하게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있다면 더 간단하게 합시다 하고 예를 들어 하루에 1회로 합시다 라는 식으로 환자와 그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정말 약밖에 없어요. 원래 이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의학교육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가 고령자 의학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노인병과는 일본 전국의 82개 대학병원 중에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고령자의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심신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어떤 의료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방받은 약을 전부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환자도 현명해서 왠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마음대로 약을 줄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상외로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네요. 의사보다 환자가 더 똑똑한 경우도 있는데 분명 안 먹는 편이 나은 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대표적인 약인 록소프로펜만 수백 개가 나온 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그마한 할머니였는데 그 록소프로펜을 많이 먹으면 소화관 출혈이 일어나고 신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안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왠지 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보다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약을 처방한 의사는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계속 처방만 하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고 해도 숨기지 말고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먹었어요 라고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군요. 그게 적절하다면 의사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 먹읍시다. 또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인슐린처럼 끊으면 안 되는 약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의사에게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약을 먹지 않았다거나 먹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역시 환자에게 의사는 거만한, 그야말로 의사 선생님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환자의 복약 상황을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병원도 늘어났지만 전국의 약국에서 의무화할 정도로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특히 후기 고령자에게는 다약제 복용의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후기 고령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있을까요? 우선 스타틴입니다. 저는 이걸 처방하지만 75세가 되면 그만합니다. 라고 72세에서 73세부터 약을 끊는다고 반복해서 예고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우리 병원의 규칙이에요.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딱히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스타틴은 근육 손상의 부작용이 있고 심각한 경우 근육이 괴사되는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약을 끊는다 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약을 의사가 줄였다고 가족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고하면서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약을 줄이는 클리닉입니다 라고 써붙여 둡니다. 도쿄인가 어딘가에도 약을 줄이는 감약 전문 클리닉도 있는 모양이지만 일부러 전문 클리닉에 가지 않더라도 후기 고령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약을 줄여가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에게 약은 제로가 가장 좋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있습니다. 게다가 약이 제로라면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고령자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약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거나 약을 아주 포장째로 먹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거나 약사나 간병인이 약을 잘못 건네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은 아주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요양시설 등에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위장약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약이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약이 많아지면 위험한 약을 잘못 먹을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역시 약은 제로가 가장 좋아요. 환자에게 약을 꼭 처방해야 한다고 믿는 의사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약 1개 또는 수면제 1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는 먹지 않는 약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딘가 아플 때 얼른 약을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몸이 나아지려고 약을 먹지만 약의 효과를 못 볼 때도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먹어야 하는 약이 오히려 점점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약에는 분명 효능도 있지만 불필요한 성분이나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마음대로 먹지 않을 수도 없고 약을 줄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주제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약이 과연 우리 몸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의사들을 인터뷰하며 그동안 사람들이 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히 질문하고 답을 얻어냅니다. 결국 의사들이 하는 말에서 비슷한 점은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질병의 기준치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약부터 찾지 말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라는 점, 신약은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 필요하지 않은 약을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실천해 보기에 별로 어렵지 않고 건강관리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오늘 읽어드린 내용뿐 아니라 약을 접하거나 줄이기를 시작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